안녕하세요. 지역 MBC 공동기획 자치분권대학 특강 자치분권으로 꿈꾸다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손정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국 16개 지역 MBC가 공동으로 기획했는데요. 오늘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주제가 네. 헌법은 지방자치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그 지방자치라는 거는 지방의 일을 예를 들어서 뭐 부천의 일이라든지 광명시의 일이라든지 이런 일을 누가 처리하느냐에 누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자기 책임으로, 즉 자기 책임으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지방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짧고 굵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이 지방자치가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헌법이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건지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교수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 지방자치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지방 일을 처리하는데 많이 관여도 해보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지방자치를 헌법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쉽게 얘기하면 헌법이란 요즘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전부 다 내비게이션 보고 운전하죠? 이게 그 이 정치 주체들이 그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헌법은 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률을 정할 때 그 지침을 제공해 주고 또 행정부가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 감독을 한다든가 이럴 때도 그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게 헌법이다. 이렇게 본다면 헌법은 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향, 큰 방향 이런 거를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헌법이 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우선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헌법 제117조와 118조에서 이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의 내용에서는 자치란 말이 안 나와요. 거기에 유일하게 나오는 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이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이게 117조 1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항과 3항은 이 자치단체, 지방정부의 조직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 것인가. 뭐 이렇게 이제 정한 건데 너무 이게 규정이 간단하다 보니까 이게 법률가들이 국회에서 법률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용이 아주 공허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독일의 헌법학자인 칼 슈미트는 헌법상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게 되면 그것은 입법자라 할지라도 비록 국회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 이것을 훼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이론을 우리는 제도적 보장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헌법에 상세히 규정을 해놓지 않으면 이 본질적인 내용,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국회가 법률을 정하면서 훼손할 수 없다 이래 놨는데 그게 이론인데 뭐가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정해놔서 정말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또 국회에서 이 지방자치권을 자꾸 이게 좁게 이렇게 해서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하에 지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자꾸 규제를 해도 이걸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이 지방 분권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 사무를 처리해야 된다.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뒤집으면 뭘 의미하느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결국 그 주민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또 주민이 뽑아놓은 지방의 일꾼인 지방자치단체 장과 그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집행할 때 국회가 정한 또 중앙정부가 정한 이 법률과 명령에 따라서 처리하라는 겁니다. 이건 좀 쉽게 얘기하면 지방정부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헌법 37조 2항. 이것도 이제 지방자치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은데요. 헌법 37조 2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아까 헌법 117조 2항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자치에 관한 규정을 할 수 있다고 해놨지만 헌법 37조 2항은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법률로서 국회가 법률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이러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법률과 명령으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 그래서 양자를 결합하면 뭐냐면 우리 헌법은 지방정부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지방의 일을 처리하되 중앙정부와 국회가 시키는 것만 해라.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방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은 것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것을 이 국회와 이 중앙정부가 법률과 명령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어놓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여기에 걸려서 일을 못하고 또 저기에 걸려서 일을 못하고 또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이래서 지방의 일이 잘 처리되지 못하고 지방정부는 또 주민들은 열심히 우리 지방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 헌법에 가로막혀서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 방법을 알고 있냐 하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사실 외교, 국방, 이 통화, 금융, 무역 이런 큰 문제를 처리하게도 사실은 힘이 붙이는 거죠. 그런데 정말 지방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치울 것인지, 어린이 놀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우리 지방의 어느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고 어느 지역을 녹지역으로 할지 이런 걸 일일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법률에서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지방정부는 일을 하지 마라 하는 게 지금 우리 헌법의 이 규정의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주민들은 우리 지방의 일을 우리가 스스로 처리하겠다 이러는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거를 할 수 없게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많은 나라에서 우리 지방에서 세금을 얼마를 거둘 것이냐, 지방세를 어떻게 거둘 것이냐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뭘로 정해야 됩니까? 법률로서 정해서 주민들이 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시하는 나라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 보면 지방세를 스스로 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이 학교를 신축해야 되니까 이거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 더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얼마 더 걷어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정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법률이 정해지는 대로만 이렇게 가야 되니까 지방의 그 손발이 이렇게 묶여 있는 이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헌법 개정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방 정부가 스스로 지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손발을 풀어주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헌법 개정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번 헌법 개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폭넓게 논의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채택되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우리 지방 정부는 손발이 묶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지방 정치인들에게 아주 편리한 것이기도 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정치인들이 자리만 보존하겠다, 또 권력만 행사하겠다, 이런 입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굉장히 편리하다. 왜? 지방에서 무슨 일을 하자고 주민들이 자꾸 제안하면 법에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 또 이 법률의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못한다. 이래서 일을 안 하는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하려는 지방 정치인들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답답한 겁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법령을 정해놓은 이런 걸 따라가면 지방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더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결하면 우리 지방을 더 잘 발전시킬 수 있다. 또 우리 주민들의 행복을 더 잘 정진시킬 수 있다. 이런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발을 풀어달라.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개척하겠다. 정말 이 지방의 발전, 주민의 행복 이런 거 우리 스스로 하고 우리가 해결한 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잘 되면 우리가 그 혜택을 향유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 책임성이라고 그럽니다. 잘 돼도 우리 책임, 못 돼도 주민들의 우리 책임. 이렇게 지방자치를 확대함으로써 이제 국가는 이제 지방의 세세한 문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국가의 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외교나 국방, 통상 이런 데 집중하면 중앙정부도 아주 세세한 일을 처리하느라고 골머리를 안 할라도 되고, 그러니까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중앙정부도 큰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도 잘 굴러가고, 또 지방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할 의욕이 강해도 또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거를 실현할 길이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풀리게 되면 각 지방마다 이 주민 행복 정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할 수 있고 또 실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개혁을 논의할 때 이 개혁은 중앙정부가 방침을 정해서 지방이 잘 실행해야 되는 이런 걸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중앙정부가 개혁 방안을 냈지만은 중앙정부에서는 요란하게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지방에 가면 전부 다 탁상공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통계만 보고했지 실제로는 아래는 안 바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지방에서 그러한 개혁이 절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그 지방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시작해가지고 잘 되는 일들 이런 거는 다른 지방에서 금방 이렇게 따라가죠. 배우죠. 그리고 그것이 아주 좋다 이러면 중앙정부도 그걸 따라가지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예만 들어보면 요즘 우리가 이 화장실 정말 한 20년 전에 화장실하고 오늘날 화장실은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런데 20년 전에 정말 우리 중앙정부가 이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개선은 대한민국에 불가능하다 했는데 지방자치가 되니까 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화장실을 개선하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급속하게 따라가고 또 이것이 중앙정부에 영향을 미쳐서 중앙정부도 철도단든지 이런 국립공원이나 이런 화장실을 바꾼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한 지방이 바꾸어서
다른 지방을 바꾸고 중앙 정부를 바꿔내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축적이 되고 있는 거죠. 또 요즘 보면 우리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지방 정부가 먼저 청주시에서 먼저 정보공개 조례를 만드니까 1년 만에 전국의 180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렇게 정보공개 조례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한 5년 후에는 중앙정부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요즘 모든 국가기관이 정보를 공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지방이 바뀌어서 국가를 계획하는. 이제는 개혁은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방을 바꿔서 국가 전체를 바꿔내는 이게 이제 지방자치의 이상인데 아까처럼 이제 그런 사례들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것을 할 때는 법률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또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극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의 손발을 풀어서 정말 지방의 일에 자기 책임을 갖고 처리를 한다면 많은 이 변화들 또 개혁들 이런 것이 기초지방자치단체부터 시작해서 광역지방자치를 거쳐서 국가를 바꿔내는 이러한 혁신의 발전소가 혁신의 실험실이 바로 지방정부가 될 수 있고 주민들이 그것을 주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헌법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그 원칙적으로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동산 정책. 이것도 우리가 단적으로 보면 지방의 일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어떤 지방은 부동산 값이 떨어져서 문제고 또 어떤 서울 같은 데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문제고 이런 경우에는 각 지방마다 사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방에서 스스로 규율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지방의 입법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헌법에 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시하는 나라에서는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중앙정부의 입법권을 헌법에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은 헌법에 의해서 직접 부여받은 입법권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첫 번째가 이제 입법권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 지방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요즘 문제가 많이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뭐 잘하는 지방자치시장 군수님들이나 시도지사들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합니다. 이게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제왕적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또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정부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권력을 의회와 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그다음에 주민 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것 다양한 선택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똑같지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지방의 권력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너무 집중시켜 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지방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조직 자율성, 이제 조직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재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방세를 전부 다 국회에서 법률로 어떤 세금은 지방에서 걷고 또 세율은 얼마나 하고 이런 걸 다 정해놨죠. 근데 사실 지방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돈이 더 필요하고 일을 하지 않으려면 돈이 적게 필요하고 이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것에 대해서 지방세를 부과할 것인가 또 세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는 과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세권을 헌법에서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보장을 해주면 지방에서 많은 활동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기업들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율을 낮춰서 이 기업들을 유치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또 어떤 뭐 복지 사업을 중요시한다 이러면 세율을 높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지방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재정 자율성, 재정권을 이제 지방에게 부여하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헌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이제 특히 그 지난번 그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개헌 작업을 할 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방분권을 해본 경험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시기상조다. 우리는 하기 어렵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자문위원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우리나라에 민주주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과거에 1960년대 영국의 한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썼어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불가능하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투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처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싶다 할 정도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성숙했죠.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늦었지만 우리 국민들의 역량이라는 것은 정말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에 못지않은 국민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치도 제대로 해서 지방의 일은 지방에서 책임지고 처리해라. 이렇게 손발을 풀어주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그 모범적인 그러한 자치국가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방자치를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고 싶으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원하는 국가는 어떤 국가겠습니까? 우선 국민들이 행복한 국가여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그 매년 3월 20일 날 보면 유엔에서 각 나라의 행복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54위였죠.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자료죠. 그다음에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번영하는 나라,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그런데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행복하고 또 나라가 번영하는 그런 나라들 이렇게 보면 대체로 지방 일은 지방에서 처리하고 나라 전체의 일은 중앙정부가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지방분권적인 국가들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 독일, 미국 뭐 이런 나라는 굉장히 국민 소득도 높고 또 국민들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이것도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러한 국가를 오뚜기형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릴 때 많이 가지고 놀았던 오뚜기 보면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던져도 발로 차도 계속 일어서죠. 그 비밀은 무게의 중심이 아래에 있다 하는 데 있는데 그 한 나라도 이 무게의 중심을 아래에 두면 그런 나라에서 국민들이 행복하고 또 그런 나라에서 나라가 번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서 무게의 중심, 이거는 권력입니다. 권력이란 이 문제를 누가 결정하느냐, 어디서 결정하느냐 하는 권력에 관한 문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력이 이 머리에 있으면 이건 한번 쓰러지면 다시 못 일어섭니다. 오뚜기도 머리의 중심에 무게의 중심을 두면 못 일어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아래에 둘 때 그런 나라가 오뚜기형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래에 둔다는 건 바로 지방에게 또 국민들에게 그 지방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지방이 이제 활기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방이 활력을 가지고 그 지방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모든 지방의 문제도
중앙의 손길이 미치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는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위한 첫 번째 과제가 헌법을 개정해서 이제 지방의 손발을 풀어주는 것. 그래서 중앙정부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지방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스스로 입법을 하고 또 그것을 스스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헌법 개정의 핵심적인 과제이고, 또 그것이 우리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을 개정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법을 자주 바꾸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헌법은 자주 바꾸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정치인들 또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경우 1848년 헌법을 제정한 이후에 지금까지 150여 차례 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연방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칸톤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칸톤 헌법도 매년 개정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스위스에서는 1년에 수차례 헌법 개정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독일의 경우도 보면 독일은 1949년에 헌법이 제정됩니다. 지금까지 60여 차례 연방 헌법이 개정됩니다. 거기는 또 16개의 주 헌법이 있기 때문에 주 헌법도 수시로 개정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독일도 1년에 수차례 헌법 개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헌법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같다. 내비게이션과 같다. 그래서 이 새로운 건물이 생기거나 새로운 도로가 생기거나 있던 도로가 없어지면 그때 헌법을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 시켜줘야죠. 바꿔줘야죠. 우리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법 환경이 바뀌면 그때 헌법을 개정해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은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요, 이 세계적인 정치 선진국으로 불리는 독일과 스위스에서 거의 매년 헌법을 바꾼다, 또 1년에 몇 번씩 바꾸기도 한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헌법 개정이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헌법을 개정할 수 없도록 막아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발의 자체를,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 20% 헌법 개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제적 과반수가 안 되면, 이건 다시 말해서 여야가 합의 안 하면 개헌안 발의조차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놓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스위스 같은 데는 대부분의 헌법 개정들이 국민들이 발의를 해서 개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하면, 또 안 하면 필요한 헌법 개정안을 국민들이 직접 발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법 개정이 자주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헌법 개정 조항을 바꿔주면,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우리가 원래 재헌헌법에는 1954년제 헌법, 그러니까 유신헌법 이전에는 보면 국회의원 3분의 1이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거를 낮춰주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헌법 개정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헌법 개정이 너무 자주 일어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죠. 그럼 나라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도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국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경우도 이 국민들이 발의하는 헌법안 10건 중에 1건만 통과됩니다. 또 9건은 통과가 되지 않는 거죠. 이거는 결국 그 국민이 그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지켜가는 거죠. 우리도 이 경우에도 또 사실 우리 유신헌법 이전에는 국민들이 헌법 개정안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신 헌법에 의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무장해제돼 버린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헌법 개정을 해주기를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오늘날 국민 주권 시대에 맞게 국민들의 헌법 개정 발언권을 부여하면 뭐 다양한 측면에서 헌법의 변화 또 시대적인 그 적합성 뭐 이런 것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도 함께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 헌법부터 바꾸는 게 먼저일 것 같네요.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이 정치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여러분께서 이야기 많이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을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자치분권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지금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중앙정부가 자치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부터 바꿔야 되는지 교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의 문제를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자율성, 정책을 지방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이건 정책은 뭘로 표현되냐면 이 입법으로 표현됩니다. 법률이나 조례로 표현되는데 이 조례 제정권이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방에. 그래서 이 지방에서 필요한 조례를 지방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그럼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지방에서 자발적으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방의 문제에 대해서 이 국회하고 중앙정부가 너무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에서 다른 정책을 입법화할 수 있도록 이걸 풀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 하면서 일부 조항을 풀어줬어요.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더니 제주도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제주도에서 실험을 우리가 해봤으니까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시켜도 괜찮다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한 거죠. 예. 네, 그렇군요. 대답이 잘 되셨습니까? 예,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교수님 강의를 듣고 그 지방하고 중앙 정부가 지금 서로 그 협력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하면은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그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역할을 나눠야 됩니다. 역할을 명확하게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의 일을 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일을 하고 이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막 이게 서로 이제 간섭이 심하게 되고 자치적으로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나눠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중에는 그 지방의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원이 너무 빈약해서 이 공무원 월급도 주기 어려운 이제 그런 지방들도 있죠. 그런 지방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격차를 해소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렇게 역할을 나누면 자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도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방이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에 맡기고 지방이 할 수 없는 경우,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경우에 비로소 정부가 지원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법률을 정하더라도 이 법률의 거의 60% 내지 70%는 지방에서 집행합니다. 따라서 지방에서도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정한 법령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협력의 한 고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이 지방 정치인들, 지방 공무원들이 중앙정부가 정한 법령을 잘 집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더 이상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의 역할을 확실하게 분리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아닐까 싶네요. 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그런 것이 궁금하고 교수님이 생각하는 정부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급변하는- 정부라는 게 중앙정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 무엇일까? 뭐 이런 말씀이시죠. 예, 정말 이게 시대에 따라서 이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로 되어야 되는지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개발도상국이면 사실 강력한 중앙집권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국가 발전 방향을 중앙정부가 정하고 정말 일사불란하게 집행하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날은 중앙정부도 지방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 문제는 지방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서 나가야 되고 중앙정부는 지방이 찾은 이 발전 방안이라든가 이런 지방 정책을 지지하는, 지원하는 그런 역할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대신에 중앙정부는 오늘날 이 지식정보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 감당하기가 어려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지방 일은 지방에 맡겨놓고 정말 중요한 외교나 국방, 통상 이런 큰 문제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바꿔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지방 정부에 더 힘을 실어주고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그 역할이 강화가 돼야 되겠네요. 예,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 분이 외국 분이 한 분 계시죠. 토플러. 이 토플러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1970년대까지 그때는 중앙정부가 나름대로 잘 작동을 했다. 그러나 지식정보 사회가 된 지금은 그러한 중앙집권적인 국가 운영 체제 자체가 작동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이 운영 체제를 과감하게 바꿔줘야 된다. 그 방향은 결정권을 분산시켜서 중앙정부의 부담을 들어주고 지방정부가 지방의 문제를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또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지방분권 국가라고 생각하는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 불황을 극복하고 이 세계 선도국으로 남고자 한다면 지금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들을 지방정부에 넘겨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좋은 강의해 주신 이기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정치 제도가 아닌가 싶고요. 이 정치 제도의 핵심이 바로 헌법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헌법과 지방자치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헌법은 지방자치와 무슨 관계가 있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